시설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법안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같이 힘써서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할 또 책임도 있고요.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연 1회 자립 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나도 뭔가 할 수가 있구나. 발달 장애인은 가족들도 보기 힘든 장애인인데 24시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애인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도 시설에서 나와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이슈K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지난 2일 발표됐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장애인 탈시설 자립 기반 여건을 조성한 뒤 오는 2025년부터 20년 동안 본격적인 탈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두고 장애인 인권단체와 중증 장애인을 둔 부모연대가 각각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윤태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송진우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전북 지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장애인 탈시설 계획 핵심이 뭔가요?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산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비장애인들이 사는 이런 그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배제하고 고립되게 살았던 주거시설을 지역사회로 옮긴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 핵심 안에는 비로소 정부가 40여 년 동안 장애인을 배제하고 고립시킴으로써 얻었던 이익에 대하여 정부 책임을 느끼는 것, 그거가 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제 시설에서 나오면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동안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그 차별 금지를 요구했던 많은 단체들은 실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권이 보장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라라는 거였는데, 요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이 로드맵은 사실은 25년간에 걸쳐서 앞으로 만드는 25년 후면 우리가 달나라 가서 살지 화성 가서 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 실제 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독립생활이 아니라 시설을 체험홈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일부 한정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거시설의 일부 변환이죠. 그리고 실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는 특히 24시간 동안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체계 이런 것들도 수립되지 않은, 한마디로 의미는 있지만 비로소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실제적인 내용은 없는 그런 안입니다. 예. 예, 송 지부장님, 방금 이제 김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장애인 가정에서도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장애인 가족을 두셨는데 장애인 가정은 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장애인 당사자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아주 매우 찬성할 만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현실성이라든지 아니면 타당성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가
답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현재 계획이 어떤 면에서 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현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을 부모나 가족이 다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이 장애인을 양육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장애인을 양육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와 반대로 그와 반면에 또 이 장애 유형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재활이라든지 훈련,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대책이 이 부족한 탈시설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네. 장애인 돌봄이나 아니면 네. 의료 서비스 어떤 정책에 대한 아직 부족한 현실 이걸 좀 짚어주셨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최영 의원이 아까 나왔지만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도 지금 이제 내놨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보완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지금 이제 요번에 낸 로드맵 안에도 3년 동안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관련법을 이제 개정하겠다라는 안은 나왔어요. 이 관련법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법 철학, 법의 취지는 그동안 40년 동안 혹은 더 이상 동안 우리는 장애인을 배제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해왔다. 경제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일부 이탈되고 또 부족해 보이는 그런 장애인들을 한쪽에 고립시키고 뭘 할 때 우리가 뭐 올림픽 하고 그럴 때도 뭐 이 불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형제복지처럼 몰잖아요. 그런 게 다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40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국가가 특히 OECD 10위 안에 속한 국가가 우리 국민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책무를 진다. 각 개인의 가정이 책무를 지는 거가 아니다라는 선언 같은 그런 법 철학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 예산 자체는 이미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로부터 얻었던 이익을 우리는 다시 보내는 거다라는 사고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생활에 이제 사는 그 시간이 있는데요. 한계된 시간을 살아가는데 지금 10년 안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네. 20몇 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설에서의 하루하루는 정말 괴로운 인권 침해 그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당겨서 특히 한국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정부가 요번에 이제 채택한 이런 로드맵을 계기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관련법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예산 뒷받침이나 속도를 좀 더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예, 송 지부장님은 좀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탈시설 지원법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선행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 장애인들 24시간 지원 체계라든지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사회적인 장애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가 학교 가는 길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현실들이 있고 또 가까운 데 우리 익산에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 홍주원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든지 기준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탈시설 아무리 한다 해도 제대로 된 탈시설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 인식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 김 교수님 외국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외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비교 대상은 OECD 국가들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탈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유지하는 그런 정책들은 아주 낙후한 편이고요. 특히 이제 특수학교도 하나의 시설입니다. 근데 그런 시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들이 있어서 이 교회 저희는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님도 계시지만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의 이 정도의 로드맵 갖고는 장애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 절대 선택 안 합니다. 오히려 시설이 낫다. 시설에서 그나마 우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그 가정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국가가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우리 자녀 하나하나를 자립생활과
그리고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끔 한다면 우리도 모험을 갖고 우리 아이를 그곳으로 보내겠다.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 지부장님 아까 인식 개선 말씀하셨는데 예.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면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사회에 좀 도움이나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데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좀 공존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거 서비스라든지 등등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체계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들이 대신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에 대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 발달장애인들이나 가족들이 최대한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내가 발품을 팔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종합지원센터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을 설치를 해서 개인별로 이런 필요한 서비스들을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구축이 된다면은 지역사회에 살면서 좀 공존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